이건 뭡니까, 선생님?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을 결국은 한 번쯤은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을 주로 뭐 많이 다루시는 또 방송도 하시니까요. 저는 매주 봅니다. 네네네. 전문이시니까요. 그래서 정말 칼든 살인을 하는 그런 사람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방향성을 잃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진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른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곳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다.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부터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면도날 그 면도 수영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우와.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의 가로와 세로, 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데 이런 맞아요. 거고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네, 거 네, 치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끔찍한 인간들이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부터 먼저 한국의 사이코패스 알아볼까요? 어민수.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부터 먼저 한국의 사이코패스 알아볼까요? 어민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을 능가한다는 얘기를 듣는 어민수. 유영철은 그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냐, 얼마나 그리고 악의적이냐, 뭐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있고 여기에서 40점 만점을 놓고 이제 25점 넘어가면 사이코패스. 근데 이제 유영철이 28점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이 어민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한다면 40점 만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 자기 부모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험 설계사를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면 어떤 장애에 주로 지급이 많이 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어민숙은 눈을 노립니다. 눈을 그냥 찔렀다니까요. 네. 약물을 집어넣고. 첫 번째 남편을 사망하게 하죠. 오빠도 그리고 어머니도 실명시켜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실은 여기 가사도우미 자기 집
많이 도와주신 가사 도우미 분이 계세요. 사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지도 못하죠. 근데도 그냥 그 집에 불 질러서 그 가사 도우미 분 남편은 사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불안감을 못 느껴요. 이 정도 했으면 자기가 숨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죽이고 불질러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엄윤숙이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장례를 마쳤어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이트클럽을 가요. 아, 다음 남편. 네, 그렇지.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네.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사랑,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래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네. 옆에 그냥 물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존 올리버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존 올리버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토크쇼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느 날 자기 트위터에 야, 존 올리버 그놈 맨날 나 욕하더니 자기 쇼에 나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더라. 존 올리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그런데 트럼프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진행하는 쇼에 나와달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꾸했죠. 됐어, 안 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 토크쇼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심지어 야, 4번, 5번 전화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근데 존 올리버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죠. 근데 계속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우기니까 존 올리버가 급기야 내가 그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진짜 우기는 사람 답도 없죠. 사실 저는요, 그래서 우기는 것이 바로 전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근데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왜? 저는 김 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 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없느라고 생긴 상처고, 네.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다. 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인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악인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든 나르시시스트든 양심이 없으면, 그런데 이 양심은 뭘까요? 종교적인 양심이랑은 좀 다르죠. 종교적인 양심은 신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처벌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좀 많이 기인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연민과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애착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우스마트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자, 마사 스타우트라고 하는 그 소시오패스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우스마팅 더 소시오패스 넥스트 도어. 그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돼요.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그래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성공이라는 건 당신한테 정의, 뭐 어떤 식으로 정의되나요? 그런 얘기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저 승진을 하려고 하고 그저 상을 타려고 합니다. 당신한테 승진이라는 건 뭔가? 나한테 공부라는 건 뭔가? 이런 나에게 그런 정의가 있어야만 결국 그 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정의와 만나고 그리고 더 개발되고 그다음에 더 성장하면서 그 정의가 계속해서 다듬어지면 그게 바로 뭐냐? 가치관이 되고요. 그 가치관이 이제 더 살을 붓고 더 정교화되면 그게 철학이 돼요. 그런데 그 가치와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관계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니 늘 당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부인이 끊임없이 폭력적인 남편한테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만약에 부부란 서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훨씬 더 그 폭력적인 남편에 대해서 내가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단호하게 적응할 수도 있겠죠. 의외로 우리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이라는 시험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니 생활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해봐야 됩니다. 이제 아예 손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아,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은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장난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럼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난다기보단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서로 치잖아요. 그 부부는 오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들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무슨 100번 토론할 거예요? 네. 뭐 시사저널, 시사토론할 소소한 싱거운 얘기를 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손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멀리하세요. 가급적 멀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저 착한 사람인데 가식적이라고 욕하는 친구 혹시 그건 무조건 손절. 착하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소시오패스에 거의 준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가 특히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들은 뭡니까? 힘을 잡는 게 최고의 정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 생각하는 사람을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들한테는 가장 위선적인 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자식 속은 안 저럴걸?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나쁜 짓이죠. 근데 착하면서 힘 약한 사람을 유난히 더 갑질하거나 괴롭힌다? 이건 진짜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예,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왜 알아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정확히 그들을 알아보고 잘해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네. 나쁜 사람들 연락처를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심지어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아니요. 네. 진짜로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번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번호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세요? 라고 받죠? 누구세요? 3번만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이러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왜 자꾸 주기가 짧아집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주로 삼을 만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서 계속 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바이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 오기가 쉬워져요. 예,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회복도 빨라요. 느슨하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친해 안 친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언어를 오늘부터 버리시란 얘기예요. 앵간히 친해 이런 말도 굉장히 좋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단 2번 만나는 친구로부터 받는 위로도 상당하고요. 3년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나 그런 연락 주고받는 사람에게 결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위험할 때 나랑 같이 위험해요. 네. 네. 왜냐면 모든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나에게 문화, 취미, 예술, 레저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직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공부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